예전에 이게 8월 같은 때는 그 북한에서 이 수해 피해가 아무래도 장마철 홍수 때문에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마철이면 무슨 피해가 날까 생각했는데, 오늘 첫 번째 주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북한의 그 신계군에 있는 포병 기지가 홍수로 물바다가 나서 뭐 한 350채 정도의 민간 주택들이, 민간 주택 아니고 아마 군부대 군인 사택쯤 될 겁니다. 홍수에 밀려갔다, 이런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홍수 피해 정령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뭐 제가 최초로 발견한 건 아니고 미국에서 북한 전문 매체로 활동하고 있는 NK뉴스가 위성 전문업체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을 분석해서 황해북도 신계군 중심부에 있는 대규모 군사기지 일대가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었다라고 위성 사진과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플래닛랩스 영상 같은 경우는 이 고해상도 위성 영상과 또 그리고 그 실시간으로 받는 거는 유료 결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NK 전문 매체 뭐 이런 걸 운영하는 거 아니니까 저는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니까, 이런 홍수철에는 저도 어떻게 유료 결제해가지고 세밀히 이렇게 분석해 보면 어디가 뭔 피해 났는지 제가 보겠지만은, 뭐 저까지 따로 할 필요 없이 일단 위성으로 세심히 관찰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거 활용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K뉴스가 항상 위성 사진 놓고 계속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봤는데, 신계군 중심부 대규모 군사기지 일대가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었다. 어떻게 보면 위성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홍수로 해서 심각하게 물난리가 난 신계군 일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한눈에 딱 보시면 알듯이 지금 그 폭우로 해서 산사태가 난 지역은 토사가 떠밀려 나온 흔적이 역력합니다. 누런 토사들이 지금 그대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군사기지가 있던 위치 표시하고, 또 임시로 텐트들을 막 쳐가지고 그 이재민들을 대피시킨 공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신계군에서 언제 이게 폭우가 쏟아졌냐면 7월 20일에 신계군에는 하루에 264.7mm의 비가 내렸고, 그리고 23일에도 207mm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에, 그러니까 나흘 동안에 470mm의 비가 내려서 저렇게 신계군이 휩쓸려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신계군이 어딘지를 제가 먼저 또 보여드리면, 신계군이 한국하고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거는 구글 어스에서 제가 직접 캡처해서 가져온 사진인데, 신계군의 맞은편에 보면 연천이 있고 파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북한의 핵심 군사기지로서, 예전에는 620 훈련소라는 것이 있는데, 훈련소가 사실 군단 편제로, 그 이전에는 8.15 훈련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북한은 정기적으로 부대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가 그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몇십 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병부대 같은 경우는 전방에다 너무 가까이 붙여놓으면 우리의 반격에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 사거리 연장탄 뭐 이런 거 쓰면 60km도 나가니까 신계도 안전하지 못하고, 요즘은 미사일 시대니까 엄청나게 미사일들 막 퍼볼 수 있는데, 여기는 일선에서 딱 뒤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원래 뭐 개성이나 황해도 같은 경우에 인민군 부대들이 많이 집결해 있지만은, 그쪽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진격하기에는 강이 넓습니다. 한강 하류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전략군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뭐 전차부대라든지 포부대라든지 이런 데는 황해도 쪽에는 좀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 6.25 전쟁처럼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북한군 그 T-34 탱크들이 어디로 넘어왔나? 연천에 호노고루인가? 그쪽으로, 그 수심이 얕으니까 그쪽으로 넘어온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옛날부터 신계군은 남침의 제일 말하자면 집결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포부대, 전차부대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대들을 배치해 놓고, 그리고 신계 자체가 거의 하나의 공업, 무슨 농업 이런 공업 그런 기능이 전혀 없고 그냥 군사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사일이나 뭐 K9 자주포 사거리 안에 드니까 그러면 더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지는 않고 이미 그쪽에다가 갱도를 엄청나게 파놓은 게 있으니까 그쪽에서 여전히 군부대들이 주둔하고 있고, 제가 5월 달에 저 유튜브 나와서 출연했던 최수양 씨 기억하시죠? 북한군에서 포부대에 있었던 간호사로 있었던 최수양 씨가 군사 복무를 한 곳이 바로 이 신계군입니다. 이 신계군에 어마어마하게 군사기지들을 배치해 놨는데, 문제는 군사기지가 있는 지역들은 그 나무들이 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많으니까 이게 뭐 닥치는 대로 이 산림보호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닥치는 대로 이 나무를 찍어 가지고, 그리고 화목도 하고 또 군사기지 만들 때 나무가 많이 필요하죠. 갱도 뚫을 때도 갱목들이 필요하고 닥치는 대로 나무들을 이렇게 끌어내려오는데, 문제는 산림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은 민간입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분계선 일대에 있는 이 지역들, 물론 다른 지역들도 다 비슷하지만은 이 분계선 일대에 있는 지역들은 특히 큰 물 같은데 홍수 피해에 취약합니다. 산사태 매우 취약한데, 그리고 강원도 쪽 같은 데도 비슷한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가파릅니다. 이 산이. 그러니까 가파르니까 비가 내리면 물먹고 탁 붕괴됩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8월에 한번 제가 이 붕괴된 현장에 대해서 산사태로 붕괴돼 가지고 금화군 완전히 밀었다라는 보도를 최초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북한에 정보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도를 했었는데, 그때는 한국 언론도 아마 위성 플래닛 랩스라는 위성이 그때는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도를 한 뒤에 뭐 따라 보도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봤으면 그 무너진 현장을 그대로 봤을 건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 비가 계속 내려오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산 지반이 약해집니다. 약해져서 막 습기를 가득 물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다시 또 폭우가 오면 산사태가 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나라는 산에 나무가 많아서 그렇게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북한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기마 같은 데는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금강산 댐이 수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죠. 북한에서 만든. 그래서 임남댐에. 그래서 임남댐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물을 방류했습니다. 물을 방류하니까 방류하기 전에 미리 그래도 또 고지를 했나 봐요. 하루 있는 사람들은 빨리 산에 올라가서 대피하시오 해서 기마에 있는 군인들 거기에는 3개 군단 주둔지가 있었어요. 그 사령부들이 있고 우르르 산 뒷산에 올라갔단 말이죠. 올라갔는데 가뜩이나 지금 산이 무거운 데다가 사람들까지 몇천 명이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다 보니까 비도 계속 내리고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정은이가 나중에 10월 달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거의 2달 넘게 지나서 이 기마를 가서 새롭게 무슨 조성된 아파트 기지라고 현지 시찰을 하는 모습을 북한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제가 이게 그때 홍수 피해로 한 개 도시, 읍이 싹 밀려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제가 그때 말했던 보도의 공신력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가서 김정은이 또 엄청나게 호탕하게 웃고 다니며 그런 사진들이 많이 나왔는데, 숱한 사람들이 죽은 현장에 가서 싹 다 밀어내고 아파트 저런 마을을 새롭게 만들고 흐지부지 웃고 다니는 모습, 상당히 보기는 안 좋았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때 기마에서 폭우로 북한군 1000여 명 폭우에 산사태 휩쓸려라고 제가 보도를 하니까 아마 그 영상이 100만 명 거의 봤을 겁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썸네일에 뭐 산사태로 많이 죽었다고 그러면 왜 또 그렇게 많이들 와서 보시는지, 아마 제 영상에 그때까지 1년 동안의 최고 기록을 세운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오늘 또 지금 썸네일을 제가 사실대로 적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좀 자극적으로 600mm 방사포 부대 400mm 비에 휩쓸려라고 제가 달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왜 600mm 방사포가 떠밀려 갔냐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평양에서 북한에서 전략군 600mm 방사포 만들어 가지고 김일성 광장에 쭉 정렬해 놓고 최전방에 보낸다라고 대대적인 모임을 했던 사진입니다. 이게 2020년 경이었는데 북한에서 이런 방사포 부대들을 최전방에 보내면서 기존에 있던 170mm라든지 240mm 다연장 로켓은 지금 러시아로 많이 보냈는데, 이 600mm 방사포는 아직 러시아에 갔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600mm가 저거는 저렇게 5개 올려놓은 거 있고, 또 신형으로서는 또 6개 올려놓은 것도 팔고 새롭게 내놨습니다. 어쨌든 이때 이렇게 만들어진 600mm 방사포 부대가 어디에 소속이 됐냐? 북한 로켓 전략군 사령부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 미사일과 로켓을 담당하고 있는 전략군 사령부 산하에 있는 중부전선 로켓연대, 여기가 신계 주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기다 2개 연대를, 1개 연대, 2개 대대급을 저 포들이 김일성 광장에서 행사를 한 다음에 바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600mm 방사포면 어쨌든 포부대는 일반 보병보다는 편제가 좀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600mm 방사포 운영하는데 무려 한 개 대대 규모가 700 내지 800명 규모, 그러니까 2개 대대면 한 1500명 규모의 2개 대대가 바로 저 행사가 끝나고 신계군에 갔습니다. 가서 또 갱도 파고 들어갔죠. 거기다가 기존에 있던 북한의 한개 820 훈련소라는 게 거의 군단급 포병 화력이니까 방사포들, 장거리 포들 이런 것들 지금 거기 꽉 들어가 있고, 또 600mm 저 방사포 포탄은 한번 쏘면 재장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의 미사일을 재장전 하다시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또 탄약을 실어 나르는 차량, 그 기중기가 크레인 해가지고 탄약을 들어서 또 차에다가 일일이 엮는 차량, 이게 재장전 시간에만 몇 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북한군 그 포병 장성들이 김정은이가 600mm 만들라 했을 때 저거는 전투적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한 발 쏘고 바로 반격이 들어와서 파괴되기 때문에, 언제 전쟁은 재장전할 타이밍이 정말 승패를 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하이마스 이러면 거의 세트를 갖다가 그냥 통으로 갈지, 한 발 한 발 이렇게 방사포탄 갈지 않습니다. 근데 북한은 세트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효용 가치가 없다는데도 김정은은 만들었습니다. 왜? 섞어 쏘기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신계군에 지금 들어가서 2020년에 2개 대대 들어갔는데 아마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방사포가 들어갔고, 또 북한에서 새롭게 만든 KN 미사일들 23 러시아에 많이 보냈죠. 그 미사일 부대들도 김일성 광장에서 똑같이 행사를 하고 앞에 내보내면 주로 어디 갈 수 있냐? 신계에 간단 말이죠. 이런 신계라는 거대한 하나의 군사 도시의 읍이 그렇게 물에 잠겼다. 아까 제가 위성 사진을 보면 한국에서 불과 한 30-4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 있는데, 좀 더 확대해 보면 여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위성 사진에서 보다시피 홍수에 대단히 취약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 옆에 마을들이 쭉 구성되어 있는데, 예전에 북한은 치산, 치수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항상 거의 모든 읍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신계읍에 홍수가 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떠내려가고, 그리고 신계만 이번에 지금 피해 본 게 아닙니다. 왕당 2호 저수지에 댐이 붕괴됐다. 그래서 물이 내려오면서 그 하류에 있던 그 지역들이 쫙 밀고 나갔는데, 강원도 이천 그리고 판교군 이런 데서도 산사태, 홍수
이런 것들이 많이 났다. 근데 그 위에 보게 되면 다 이렇게 북한에서 우리 위성 사진을 보게 되면 강 옆에 마을들이 조성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아마 그때 김학원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저 김학원 홍수 일어난 지역 보십시오. 두 개 강이 동시에 함유되는 지점인데 그 뒷산에 산사태 나가지고 지금 새롭게 마을이 조성된 것이고요. 그 위쪽에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신계군 위쪽에 있는 지역들도 보게 되면 이렇게 강 옆에 범람하게 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으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좀 보면 여러분들 보다시피 산에는 나무들이 하나도 없고 강 옆에 단층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이런 집들이 홍수로 해서 밀려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방법이 없죠. 그 다음에는 천막을 치고 있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뭐 달려와서 당장 뭐 저거를 다시 마을들을 만들라 이런 지시를 아마 내릴 건데, 이제 김하군에서 거의 세계 군단 사령부가 있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아파트를 만들었던 것처럼 또다시 아파트를 만들라는 지시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기서 보면 주로 강물이 휩쓸리게 되면 북한군 그 군관들 같은 경우는 집에 머물지 않고 비상해가지고 부대에 갑니다. 그러면 집에는 주로 이제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홍수 피해로 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번처럼 댐이 무너지는 경우에는 밑에다가 통보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북한은. 우리는 그 주한관제소에 스피커 내보내면 거의 뭐 그 1분 내로 강 옆에 있는 스피커들에서 피난하시오 하고 스피커들이 나오는데, 북한은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유선전화가 발달하지 않으니까 밑에다가 야 댐이 붕괴됐다 피해라 하고 통지를 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뭐 한 60년대 수준으로 머물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댐이 밤에 무너졌다 이렇게 되면 밑에서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북한군 군관들의 가족들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신계군 자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거의 군사도시이기 때문에 다 군인 가족, 또 군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북한의 홍수 피해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자, 이번에 붕괴됐다는 왕당 저수지, 신계왕당 저수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 신계왕당 저수지 2호 저수지가 언제 완공됐냐면 2019년도에 완공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제 때 만들어진 댐도 아니고, 또는 뭐 80년대, 70년대 만들어진 댐도 아니고, 우리나라 뭐 댐들은 다 뭐 소양 댐부터 시작해서 70년대, 80년대 만들어도 끄떡없는데, 이거는 불과 2019년이니까 6, 7년 전에 만들어진 댐인데 붕괴됐습니다. 그 여러분들 저 댐을 보다시피 저 옆에 그 흙들을 많이 쌓아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댐을 만드는 방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붕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한에서 댐 만들었다 그러면 북한에서 정부에서 모든 자재와 물자를 대주지는 않습니다. 어디 저수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몽땅 싹싹 긁어다 모아서 댐 공사시키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각 군마다 돌격대를 만들어 가지고 뭐 신계 돌격대니 무슨 뭐 해주 돌격대니 해가지고 황해북도, 저기 소속이 황해북도에 있는 모든 군에서 사람들을 차출해서 댐 건설장에 보냅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어랑천 발전소 댐 만들 때 제가 말씀드렸죠. 댐 하나 만드는데 40년이 걸립니다. 40년. 그거는 뭐 그 40년 걸린 댐이 든든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서 당장 당창건 몇 돌까지 당장 만드세요. 그러면 그냥 이 안전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어쨌든 만들어 놔야 처벌을 받지 않지, 나중에 무너지고 말고 이런 게 상관없어요. 만들어 놔야 처벌받지 않지, 당에서 지시한 기간까지 만들지 못하면 간부들이 처벌받으니까 그냥 담가, 여러분 뭐 거기 기계와 장비 들어가겠습니까? 바켓, 꽃갱이, 삽 뭐 이런 거 가지고 흙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아무래도 또 댐이 들어가면 시멘트랑 들어가야 되는데, 시멘트가
뭐 좋은 시멘트는 김정은이가 지시한 중요 공사장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데는 좋은 시멘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통일된다 그러면 그 댐을 만들었을 때 어디서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요즘에 만든 북한 댐들 진짜 대충 날림식으로 지어가지고 예전에 북한에서 한때 백두산 성군발전소라고 막 떠들면서 그 김정은이 몇 번 가서 그 삼지연 뭐 전력 문제 해결한다고 갔지 않습니까? 그건 김정은이 역점 사업인데도 완공되자마자 금이 쭉 갔어요. 예. 왜? 대충 일단 껍데기만 만들어 놓자 이 주의니까 이제 물 채워가지고 가동하다 보면 7년쯤 되니까 어느 취약한 부분이 팍 터져 나온 겁니다. 터져 나와서 저렇게 하류를 휩쓸게 됐죠. 우리가 최근에 가장 대표적으로 큰 홍수는 김정은이가 2024년에 신의주 물난리가 나서 막 배 타고 다니면서 갔던 거 기억하시죠? 주기 때마다 김정은이 가서 물난리 나가면 갑니다. 가는데 대표적인 사진들 제가 보여드리면 뭐 이렇게 요게 뭐 불과 2019년 20년 요때인데 황해도에서 홍수 피해 났다. 김정은이가 밤에 직접 차를 운전해서 아침에 현장에 도착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이민적인 지도자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준 영상입니다. 하필 뭐 저때 김정은이가 몰고 간 차가 그 일본 차죠. 일본 차를 타고 가서 이렇게 인민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여기가 남포에서 벼들이 물에 잠기니까 또 직접 들어가서 덤벙덤벙 되는 모습, 이런 모습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황해도에 가면 이렇게 물에 발 잠그고 들어가서 돌아가는 모습들, 이런 걸 보여주는데, 이 사진은 제가 왜 선택했냐면 저 뒤에 빨간 선을 그림을 그려놓은 그 사람이 조용원입니다. 조용원이는 진짜 숱한 사람들이 목이 날아갈 동안 혼자 오랫동안 조직비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 최고위민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간 지 불과 서너 달 만에 다시 조직비서로 복귀했을 만큼 김정은의 신임을 받는 사람인데, 왜 신임받는지 저 사진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조용원이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막 가니까 내가 이렇게 얼마나 헌신적인지를 보여주는 쇼라고 할 수 있죠. 뭘 저 신발은 뭐 뒤에 있는 경호원들이 들고 따라오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옆에 흰 옷 입은 사람이 김덕훈 내각 총리입니다. 이 사람은 계속 떨어졌다 붙였다 떨어졌다 붙였다 하면 부침이 심한 사람인데, 두 명의 자세를 딱 보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살아남는지를 잘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김덕훈이는 신발을 신고 뒤따라가고 있는데 조용원이는 맨발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김정은을 대하는 저런 사소한 태도가 오래 살아남느냐 아니면 빨리 죽느냐를 결정하는 핵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 같으면 김정은이가 또 이럴 때 또 뭐 차를 몰고 나와서 또 뭐 인민들을 위해서 현지 시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올해는 조용해요. 7월 중순 그때는 진짜 우리도 폭우가 많이 왔습니다. 이 서울 그리고 뭐 파주, 연천, 우리는 뭐 그 정도 비는 끄떡없는데 북한은 3, 4일 동안 400, 500mm 내렸다 그러면 저는 이게 어디 또 무너질 때가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북한의 치산 치수가 형편없기 때문에. 근데 저기는 안 왔습니다. 왜 안 왔느냐? 저기는 군사기지니까 와가지고 딱 보면 다 민간인들 동원할 만한 민간인들도 또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예요. 다 군인들이고. 그리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신계로 가는 길도 다리도 붕괴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이 차단됐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김정은이가 요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7월 27일 뭐 북한에서 말하는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 행사에 공연을 본 것을 끝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7월 27일부터 지금 북한에서 지금까지 열대야가 선포됐습니다. 열대야가 선포된 다음에 김정은이가 자취를 감추었어요. 왜 감췄냐? 제가 늘 말하고 있지만은 김정은처럼 저런 뚱뚱한 치역은 당연히
당뇨, 고혈압, 통풍 이런 3종 세트, 비만 3종 세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당뇨에 걸린 시점에 대해서 저는 2012년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 김정은이 나타났을 때 90kg에 불과했는데 2012년경에는 벌써 145kg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급격하게 살이 찌면 당연히 당뇨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키가 그리 큰 것도 아니에요. 170 좌우인데 거기에 145kg면 그냥 걸어다니는 뭐 비만 돼지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당뇨가 이렇게 10년 넘게 계속 이어지게 되면 합병증이 옵니다. 합병증이 오게 되면 이 십필줄 같은 것들이 지금 그 당뇨가 피가 끈적끈적하니까 핏줄이 좁아지게 되는데, 말하자면 혈관 벽에 찐득찐득한 것들이 붙고 피도 찐득찐득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당뇨 환자들, 합병증까지 걸릴 정도로 심각한 환자들은 언제 제일 위험하냐? 이 더울 때, 제일 추울 때 이런 데 위험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김정은이가 죽는다 그러면 저는 심혈관 계통으로 죽는다. 갑자기 쓰러진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했고, 왜냐하면 저기 김일성 심근경색 언제 죽었냐? 94년도 7월 8일 우리나라가 제일 더웠을 때, 그 당시로선 최고의 기온을 기록했을 때 심장이 터졌고, 김정일은 2011년 12월 17일 그날 또 엄청 갑자기 추웠습니다. 그때 추운 날에는 또 핏줄이 줄어들고 더운 날에는 핏줄이 열립니다. 열리면 이게 핏줄이 확장돼서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뇌가 터져 죽었지 않습니까? 김정은도 가장 추운 날과 가장 더운 날을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열대야가 시작된 다음에 지가 어디 걸어 다니면 허걱대고 씩씩대면서 좀 더우면 핏줄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에어컨이 시원한 방에 들어가서 나다니지 않습니다. 생생한 사례로 오늘 그 북한에서 무슨 교향악단, 국립교향악단 80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보통이라면 김정은이가 또 음악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악단에 가서 실내지 않습니까? 실내 들어가서 악단 공연 보고 그 다음 뭐 칭찬하고 어찌고 해야 되는데, 열흘 동안 까딱 지금 숨어 있으면서 교향악단 80주년 행사 때에도 축전 보내는 것에 뭐 그냥 축전만 보냈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이럴 때는 아마 북한에서 제일 서늘한 데가 어디입니까? 백두산 아니겠습니까? 삼지연. 삼지연에 김정은이 좋아하는 그런 별장이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가족과 함께 피서를 즐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삼지연에서 갑자기 또 신게 날아오기도 또 귀찮고 하니까 날아오지 않겠죠. 그런데 김정은도 계속 해마다 이제 그 홍수 피해가 나니까 짜증이 나는가 봐요. 그래서 7월 달부터 들어서 북한 매체들을 보게 되면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라고 엄청나게 갈구고 있습니다. 갈구고 있는데, 홍수 피해를 당하게 되면 그 간부들이 당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한 걸로 인식하겠다. 그래서 노동신문에도 맨날 치산 치수하고 뭐 강바닥 파내고 이런 사진 나오는데, 강바닥 뭘로 파냅니까? 기계가 없잖아요. 그 파내면 차로 싣고 가든지, 뭐 사실 제일 좋게 굴착기가 동원돼야 되는데, 지금 디젤 가격이 이란 전쟁 벌어진 이후에 4배, 5배씩 치솟고 있기 때문에 굴릴 기계가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지시한 핵심 공사장들, 가령 뭐 20성씩 지방산업 공장들, 평양 주택 공사 현장들, 뭐 그런 데 들어갈 기계, 디젤류도 없는데 언제 강바닥 파내는데 그걸 그 기기와 장비들을 보내겠습니까? 제가 북한에서 나온 그 내부 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그 치산 치수 관련해 가지고 각 기관들의 뭐 어떤 자동차들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도 다 있는 걸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뭐 그 강하천을 관리하는 그런 작업소들이 지역마다 있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 있는 기자재가 승리 58년도에 만든 화물차라는 거죠. 제일 우리 북한 사진들 보면 맨날 나오는 녹색의 자동차, 뭐 트럭 그 뒷좌석은 아무튼 적재 공간은 나무로 이렇게 만든, 그게 2대인가 석대인가 신의주에 2대인가 석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만드냐? 진짜 58년도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물 같은 차가 그냥 서류상에만 존재합니다. 왜? 상하수도의 기기와 장비는 제일 마지막에 가는 그냥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것들 갖다 놔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맨날 김정은이가 평양 건설하라, 뭐 건설하라, 뭐 건설하라 그러면 좋은 것들은 다 그쪽에 뽑아가다 보니까 가동도 되지 않는 낡은 고물들만 그 강하천 관리 사업소들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치산치수해서 이번에 홍수나면 안 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또 사람들을 동원시켜요. 남자들은 또 더 중요한 데 가고 주로는 집에 있는 부양가족들, 노인들, 여인들, 학생들까지 가서 삽과 꽃갱이 담가가지고 가서 강바닥을 파내는데 그렇게 파봐야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북한의 치산치수는 결국 나라가 잘 살아야 벌어지지 않는, 자연재해는 벌어지지 않는 그런 건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바닥 퍼내라고 할 때마다 그냥 사람만 동원시킵니까? 집집마다 또 돈을 내라고 그럽니다. 요즘에는 뭐 한 5만 원씩 얻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슨 여러 가지 꽃갱이도 사고 뭐도 사고 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요즘 북한 사람들이 민생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8월 달 들어서 북한의 식량 가격이 지금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얼마냐? 쌀 같은 경우에 우리가 4월 달, 5월 달 이때 최고 가격 찍었는데 그때 3만 원 좀 넘어갔어요. 지금 4만 5천 원 정도 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북한이 지금 심상치 않은 게 아니 지금 7월, 8월은 햇 곡식들이 나올 때입니다. 옥수수도 나오고 이미 보리 같은 건 파종해가지고 다 걷어들였고 그 감자도 지금 수확해가지고 굶어 죽지 않을 때인데 왜 이렇게 쌀값들이 8월에 최고점 찍은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만큼 북한 내부의 식량 사정이 심상치 않다. 근데 이런 심상치 않은데 또 폭우들이 와가지고 피해를 보게 되면 북한 주민들은 더 힘든 그런 상황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폭우가 또 벌어졌으니까 김정은은 아마 머리가 터지겠죠. 저걸 또 어디서 자재를 돌려서 저걸 건설할까? 지금 건설할 때 널어놓은 데가 참 많은데 그래서 또 방식은 간단합니다. 포병 부대에 가서 자력갱생하라 또 지시를 하게 되면 포부대가 무슨 군인들이 무슨 돈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렇지만 갖고 있는 거는 사람하고 삽밖에 없으니까 또 저기다 대고 장군님이 석 달 뒤에 이제 새로 건설된 이 새로운 주택들을 와서 볼 테니까 건설해 놓으라. 그런 방법이 없죠. 또 어떻게 만들어 놓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주택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만든 김에 지방산업공장도 새로 만들면 그걸 명분으로 김정은이 가서 잘 만들었다고 우리가 영상 보게 되면 김정은이가 현대적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북한에서 또 보도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에 신계가 휩쓸린 것은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죠. 북한이 군사기지들 저렇게 싹 휩쓸려 가고 그리고 그 비만 오면 북한은 포들이 다 갱도였는데 습기 유지가 안 되죠. 왜냐하면 습기가 유지되려면 또 전기가 와야 이게 통풍도 되고 그래서 빠질 텐데 아마 지금 600mm 방사포도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가보면 그냥 습기 먹어가지고 그 녹들이 엄청나게 쓸어 있을 겁니다. 차량이고 뭐고 그게 관리가 안 됩니다. 저는 갱도 안에다 걷어오면. 그리고 북한제 아닙니까? 이게 무슨 러시아제만 해도 모르겠지만은 북한제는 북한산 철강 가지고 대충 만드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아마 녹이 엄청나게 쓸었을 겁니다. 어쨌든 신계가 휩쓸고 갔기 때문에 북한에서 또 지금 또 분계선도 군사 남부 국경 만든다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거기다가 군인들 다 몰빵했는데 분계선 국경 남부 요새화 작업은 당분간 미뤄지겠다라는 점 오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